네, 계속하겠습니다. 재배 및 이제 피해 형태, 구분 관련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여기는 31쪽입니다. 그래서 착과 붙을 착자죠.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입니다. 그래서 착과 그러면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인데 착과수 그러면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주로 이제 적용되는 게 착과후 착과수 몇 개니, 사고 당시 착과수 몇 개니.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때, 왜냐하면 적과후 착과수는 10,000개였는데 이제 중간에 뭐 1,000개 떨어졌으면 그때는 뭐다 9,000개만 달려 있겠죠. 그런 게 사고 당시 착과수가 됩니다. 적과 이후에 가수원의 착과에 대해 피해가 발생시키는 재, 우박 등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착과에 대한 감수와 수를 산정하는데 그 조사할 당시, 사고 당시가 조사할 당시의 착과수예요. 조사할 당시에 착과수에다가 착과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A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착과 개수. 그래서 남에 달려있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과인데, 남에 달려있는 개수. 착과, 남에 달려있다 해서 착과라고 하고요. 밑에 떨어지면 낙과입니다. 자, 여기는 사과가수원, 밑에는 배가수원인데, 여기는 달려있는 게 착과. 바람부로 떨어졌으니까 여기는 낙과. 남에서 떨어진 거 낙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참다래입니다. 네, 참다래. 여기도 착과입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참다래는 조사하는 방법이 표본 조사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거 좀 잘 봐두세요. 왜냐하면 천장에 위에 지붕이 다 달려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한 가지의 그 끝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일정 부분의 면적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있는 거 달린 거, 과일의 개수를 조사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자, 남에서 떨어진 겁니다. 남에서 떨어진 거. 그래서 주로 이제 적과절이나 수확감수 과수 품목, 과일이니까 과수 품목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낙과다 그러면 총 떨어진 낙과수 곱하기 낙과피해 구성인데 낙과수, 예를 들면 낙과수가 됩니다. 여러분 과일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럼 낙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낙과로 인해서 낙과피해 구성률 떨어진 것이 만약에 10,000개들에서 10,000개가 몇 프로 피해 입었냐라는 거잖아요. 했을 때, 자, 떨어진 것 중에 100개를 추출해요. 그래서, 정상은 없네. 50% 높고, 80%의 영이 이만큼의 개수. 나머지는 100% 피해다라고 하는데, 특이한 것은 병 걸린 거 있죠. 이거 100% 피해로 봐야 되냐, 말이냐. 근데 얘가 떨어지면 깨졌다는 얘기겠죠. 좀 시간이 되면 상하거나. 어쨌든 100% 피해. 그 다음에 80% 피해. 정상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보다 전체, 낙과피해 구성은 전체 총 개수가 100개거든요. 100개. 분의 8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하고 11, 22개네요. 22개 곱하기 0.8 하게 되면 몇 개 된다? 얘가 낙과피해 구성률이 된다. 자, 100개입니다. 100개에 여기가 22개네요. 그래서 22개 곱하기 0.8 하게 되면 얘가 뭐다? 낙과피해 구성률이 된다. 자, 적과입니다. 해거리를 방지하고, 아까 적과 후 착과수 그랬잖아요. 속과내기. 그래서 해거리를 방지한다. 왜냐하면 적과를 하지 않으면 과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리면요. 과일이, 나무는 그 내년에 열릴 그 꽃눈을 올해 여름에 쑥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그 과일 키우는데 다 양분을 공급하다 보니까 내년에 꽃눈, 과일이 열릴 수 있는 꽃눈을 만들질 못해요. 나무에서 양분을 그리 공급 못하니까. 그래서 내년에 하루 1년 쉰다고 해요. 1년씩. 그래서 해거리를 해버려요. 그러면 농민들은 과일 안 열리면 나는 손해잖아요. 그래서 해거리를 없애려면 일정 부분의 과일만 키우고 나머지 다 솎아내버려야 돼요. 그럼 두 가지 이점이 있죠. 해거리도 방지하고 과일도 굵직굵직하게 수확할 수 있죠. 그래서 해거리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서 알맞은 양만 남기고 나머지 과실을 모두 따버리는 거, 이 솎아내기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적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적과는 이제 그냥 적과 이해하시라고 그런 거예요. 자, 이게 하나의 과촉인데 여기에 5개 있잖아요. 그럼 이 중에 잘라버리고 제일 세력의 큰 놈 하나만 남겨놓은 걸 적과라고 해요. 이걸 다 키우면 탁구공만원밖에 안 크니까 팔 수가 없겠죠. 이렇게. 그래서 적과를 해서 이만큼씩만 개수만 키운다라고 하고요. 적과를 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다 잘라내야 돼. 속가내기를 해야 되는데 속가내기 좀 늦긴 했죠. 속가내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과일을 키울 수가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를 뭐라 한다? 이때를 적과하기 전, 이때는 뭐다? 적과 후, 적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시겠네요. 열과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과일이 갈라지는 걸 열과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상처가, 우리가 손에 상처 나면 이게 손 살이에서 벌어지는 거 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열상. 그죠? 그래서 이제 멍들면 타박상, 뭐 이제 미끄러져서 껍질이 벗겨지면 찰과상 뭐 이렇게 되는데, 열과라는 과일이 갈라지는 거예요. 왜 갈라지냐? 지가 스스로 갈라질 수도 있겠지만, 과일이 숙기에, 자, 익을 무렵에 과다한 수분을 흡수해요. 왜 과다한 수분을 흡수해요? 빨대로 빨아먹는 건 아닐 거잖아요. 뭐다? 그때 피가 좀 잔잔하게 많이 왔다는 거죠. 피는 뭐예요? 자연현상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고온이 죽게 돼요. 자, 수분 흡수하고, 그 결국은 뭐다? 비가 내리고 날씨가, 온도가 올라갔다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럼 뭐다? 전부 다 비나 고온은 전부 다 자연의 현상이다. 현상이다. 자연재해 해당되겠다. 그래서. 그러면서 지속될 경우에 수분을 배출하면서 이 과일들은 숨 쉬어요. 호흡자궁이 했죠. 야채도 여러분들 야채 사가지고 비닐봉지에 싹 담아 놓으시면 이게 뭐예요? 하얗게 설에 끼잖아요. 이렇게. 호흡작용 때문에 그래요. 수분을 배출하면서 과일이 빵빵 갈라지는 거. 얘는 보통 뭐다 감귤입니다. 온주밀과 감귤. 과일이 쫙 갈라지는 거. 열과들이 이제 감귤도 갈라지고 고추도 갈라지고 고추 있죠. 고추도 갈라지고 복숭아도 갈라지고 다 열과들이 있어요. 포도 대표적인 게 포도가 시장에 가시면 포도 한 송이에 중간에 갈라진 것들 있죠. 열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갈라진 현상 열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무. 보험계약에 의해 가입한 나무를 열매로 맺는 결과주입니다. 이렇게 나무인데 과일이 열리는 나무. 이게 보험계약에 가입한 나무다. 이렇게 봅니다. 과일이 열리는 나무. 그래서 우리가 실제 결과 나무, 실제 결과 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은 이제 자두가수원이고요. 자두가수원 나무.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포도가수원. 여기는 이제 사과가수원이에요. 근데 여기는 작과 자체가 안 됐죠. 이렇게. 네. 네, 지금 기약자분께서 이제 바쁘시거나 잠깐 놓쳤거나 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작과를 좀 많이 솎아내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작과가 아직 안 된 나무 같네요. 자, 여기는 자세히 보시면 얘가 사과나무인데 이제 최신 버전이 이제 사과는 키는 안 크죠. 이제 조사자에 있는 키 비슷하죠. 왜냐하면 모든 과일들은요, 이제 인건비 싸움이잖아요. 인건비 싸움. 근데 인건비나 장비를 투입해가지고 수확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사실 농사 지을 의미가 없겠죠. 판매를 해야 되는데 들어가는데 농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자, 내가 파는 것은 100만 원 주고 팔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20만 원이다. 그럼 농사 짓는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대한 그 농비라든가 영농 활동을 줄이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이제 보니까 사과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옆으로 쭉 가지를 늘어뜨려서 이렇게 만들어요. 원래 사과나무 뭐예요?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축 재배, 축을 두고 이렇게 여러 개 축 올려서 재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일이 여기까지만 열리겠죠. 이 정도만. 그래서 이제 수확하기 쉽고 관리하기 쉽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얘는 이제 일반 재배였습니다. 자, 수확기. 자, 과수원 또는 농지에 위치한 지역의 기상 여건을 감안해요. 해당 목적물을 통상적으로 수확하는 시기를 수확기라고 하는데, 수확기는 과일도 수확기가 있고, 벼도 수확기가 있고, 콩도 수확기가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확기 전에는 아직 과일이 덜 익었으니까, 사과나무. 네. 수확기 되면 이제 빨갛게 익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빨갛게 익으면 이제 그때 수확할 수 있겠죠. 자, 나무 있는데요. 자, 여기 볼까요? 여기. 수확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자, 유실. 유실은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수실. 용어만 기억하세요. 유실. 나무가 가수원 내에서 정위치를 벗어나 그 점유를 잃은 상태. 그러면 이거 뭐냐? 보통 집중호우 같은 거. 호우로 인해서 산사태 나거나 비 많이 오면 쓸려 내려가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나무까지 그냥 뽑혀서 그냥 가는 거예요. 원래 난 이 자리였는데 깨어나와 보니까 저 아랫집에 가 있는 거예요. 유실됐다는 얘기입니다. 매몰, 나무가 토사 및 산사태 등으로 주간부에 30% 이상 묻힌 상태. 자, 나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를 주간부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얘를 주간이라고 하고요. 주간. 얘는 이제 땅이죠. 네, 그라운드 레벨. 땅이라고 해요. 지연.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땅 아래죠. 뿌리.
자, 그럼 이때 이 주간부가 몇 프로 이상? 30%. 여기서 여기까지가 만약에 2m다 그러면 한 70cm나 8cm 정도 묻혔다라고 하면 뭐다? 얘는, 주간부가 30% 이상 묻혔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뭐예요? 주지예요. 주가지. 주지에서 또 이제 다른 가지들이 나오죠. 결과지, 과일이 열리는 가지들이 나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간. 이 부분을 주간이라고 합니다. 주간부가 몇 프로 이상? 30% 이상. 산사토에서 묻혀버린 걸 매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도복, 쓰러진 거예요. 도복됐다. 차가 도복됐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담이 도복됐다. 쓰러졌다는 건데 쓰러진 거예요. 나무가 45도 이상 기울어지거나 넘어진 상태. 왜 그러냐면 바람 불어가지고 강풍으로 쓰러질 수 있겠죠. 근데 땅바닥까지 완전히 딱 닿아가지고 레슬링처럼 1, 2, 3 해가지고 아웃 하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45도 정도 기울으면 이게 도복됐다는 이유는 뭐냐면 뿌리가 보여요. 뿌리가 보이게 되면 나무들 많이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5도 이상 기울어졌다. 바람 불어서, 태풍 불어서 이렇게 되겠죠. 이때는 도복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시험에서 그냥 도복 그러면 알았어. 쓰러진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절단 잘라진 거죠. 나무의 주간부가 분리되거나 주간부 아까 위에 있는 부분이죠. 그게 잘라져 버렸다는 거죠. 분리되거나 전체 주지 꽃눈 등이 3분의 2 이상으로 분리된 상태를 절단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전체 주지 꽃눈 있죠. 단감 같은 경우에 1년생 신초 새로 아주 연약한 가지가 나오고 거기에서 과일이 열리는데 그게 3분의 2 이상 정도 바람 불어서 절단돼서 다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수확불능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절단이다. 절단 2분의 1 나무의 주간부가 분리되거나 주간부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잘려졌다는 거예요. 전체 주지의 2분의 1 이상이 분리되면 절단 2분의 1이고 절단은 3분의 2입니다.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절단 2분의 1 이상만 참고하시면 돼요. 이제 공부할 때 이게 절단이야, 이게 유실이야, 매몰이야, 소실이야 이런 것들입니다. 시비관리, 시비라고 했으니까 이제 비료를 주는 거예요. 비료를. 자, 그래서 수확량 또는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비료 성분을 토양 중에 공급하는 것을 시비관리라고 해요. 제초제 살포는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뿌리는 게 제초제고요. 시비는 영양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료 같은 거 주는 거. 이걸 뭐라 한다? 시비관리. 신초 절단. 신초 했으니까 새로 나온 가지. 가지. 그게 부러졌다는 거죠. 그래서 단감, 떫은 감의 신초의 3분의 2 이상 분리된 상태를 우리는 신초절단이라고 합니다. 침수예요. 나무에 달린 과실이 물에 잠긴 걸 침수, 물에 잠긴 거. 집중호우로 또는 호우로 이런 것들이겠죠. 소실, 타버린 거예요. 소실됐다. 뉴스에 보면 몇 평이 소실됐다. 건물이 몇 층짜리가 소실됐다. 이런 거 있잖아요. 소실. 근데 보통 소실은 전제가 화재여야 됩니다. 그래서 화재로 인하여 나무의 3분의 2 이상 사라지는 거. 이제 타버린 건 얘기합니다. 갑자기 사라지겠어요? 뿅 하고 그러긴 아니겠죠. 네. 소실 2분의 1. 화재로 인하여 나무의 2분의 1 이상이 이제 사라지는 거, 타버린 거입니다. 이게 타서 없어지면 수땡이 된 거 얘기하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양, 모내기 하는 겁니다. 벼 재배할 때, 벼 재배할 때, 벽실을 뿌리고 거기에서 싹을 틔운 다음에 이제 모판에 있는 모를 키워요. 그걸 육묘라고 하는데 그 육묘를 하우스 안에서 재배한 다음에 이제 본 논에다가 옮겨 심는 거, 이게 이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짜리 등, 즉 하우스 안에 있는 모짜리 등에서 기른 모를 농지, 즉 밭, 논에다가 옮겨 심는 걸 이양이라고 합니다. 이양을 할 때는 이양 기계를 통해서 하고 있죠. 직파 또는 담수 전파. 직파는 벼 모내기 할 때 벼를 키운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모짜리에서 키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벽씨만 조금 틔워가지고 그냥 농사칠 논에다가 바로 씨앗을 뿌려버린 거를 직접 파종하는데 직파라고 해요. 그래서 물이 있는 논에 파종 하루 전 물을 빼고 종자를 일정 간격으로 전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담수 전파예요. 물 담아놓은 거 물 좀 빼고 거기다가 이 전파 기계가 있어요. 쑥 논을 쑥 지나가면 그것이 벽시 몇 개씩을 계속 뿌려주는 거예요. 논에다가 이렇게. 그러면 그래서 간격대로 해서 벼가 나오게 돼 있죠. 이렇게.
종실비대기. 자, 종실은 뭐냐면 콩알이에요. 콩알. 콩알이 살 비대 찌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류, 콩팥의 꼬투리 형성기가 우리가 종실비대기다. 꼬투리 속에가 종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콩알맹이가 들어가겠죠. 그때 그 콩알맹이가 막 생긴 거, 이걸 종실비대기라고 합니다. 출수는 이제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나는 거. 그래서 초곡의 이삭이 줄기 밖으로 자란 상태입니다. 그걸 출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출수기는 농지에서 전체 이삭이 70% 정도 출현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벼 같은 경우는 처음에 모내기하고 그 다음에 잎이 분열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삭이 나오고 거기서 꽃이 피고 수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삭이 이제 열매되죠. 그래서 열매 쌀이 알맹이가 이제 여물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삭이 나오고 꽃이 피고 이때 이 이삭 나오고 이삭이 이제 빳빳하게 서요. 이렇게 반드시. 익으면 이제 고개를 숙이는 거죠. 그건 수확할 때 얘기고요. 출수는 이삭이 나와요. 거기에서 이제 꽃이 색 필 겁니다. 그러면서 수정이 될 텐데 그때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출수라고 하고요. 거의 대부분 논에 거의 모든 그 포기의 70% 이상이 지금 싹이나 이삭이 나왔다면 이 시즈닝이나 출수, 이삭이 나오는 시즈닝으로 해서 출수기라고 합니다. 정식입니다. 정식은 온상이나 묘상 또는 모밭에서 기른 식물체를 농업용실로 옮겨줍니다. 자, 모종. 씨앗을 해가지고요, 뭐를 키우는 거 있잖아요. 고추모 같은 거, 고추모. 시장에 가서 보시죠. 재래시장 같은 거 가시면. 고추모 같은 경우를 이제 고추 씨르셔갖고 고추 모종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고추 밭에다가 심는 걸 정식이라고 해요. 벼 심는 걸 뭐라 한다고요? 이앙이라고 해요. 좀 품목가 좀 달라요. 정식을 끝낸 날, 즉 완료한 날입니다. 작기라는 것은 뭐냐면 작물의 생육기간으로 정식일부터 수확 끝날 때까지를 한 작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감자다 그러면 감자는 키우는데 90일, 수확하는데 10일, 총 100일 걸린다. 그러면 1년에 이 한 하우스에서 몇 번 감자를 수확해가지고 정식해서 수확해가는데 몇 번 할 수 있냐? 3번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때 정식해서 수확이 끝날 때까지를 하나의 작기라고 불러요. 1작기. 그러면 나는 감자는 나 올해 3작기 할 거야. 3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출현했으니까 싹이 나는구나 라고, 싹이 출현했네, 싹이 났네 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게 마늘 같은 거예요. 마늘은 파종이에요. 마늘은 모종을 키우지 않아요. 마늘은 씨앗을 그냥 마늘 밭에다가 하나씩 심어요. 그럼 거기서 자라면서 싹이 쓱 나오는 걸 출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농지에 파종한 종자로부터 자란 싹이 농지 표면 위로 나오는 현상을 출현, 싹이 나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버섯 종류가, 버섯은 키우려면 이제 균을 접종해줘야 돼요. 버섯 종균을 접종하거든요. 그래서 버섯은 종균 접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버섯 작물에 종균을 배지 혹은 원목에 접종하는 겁니다. 배지나 원목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톱밥 배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제. 옆으로 식빵 같은 원통이 있어요. 식빵 같은 원통. 거기다가 구멍을 빵빵빵빵 뚫고 여기다가 중균을 접종하고 싹 막아요. 접종하고 이렇게 막습니다. 이렇게 막으면 여기서 버섯이 빵긋빵긋 나오고요. 원목 같은 것은 이렇게 생겨 있죠. 이렇게 참나 원목. 원목에다가 구멍을 빵빵 다 뚫습니다. 이렇게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균을 접종을 하고 막아놓으면 버섯이 나오는 구조. 이때 접종을 할 겁니다. 이렇게. 영업 있는데, 이건 영업이라면 재보험사업자가 영업점들이 참고를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잔존물 제거 비용이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잔존물을 해체 비용, 청소 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인데, 이 잔존물 제거비용이 무슨 뜻이냐면, 자, 보통 농업용설 하우스나 해가림설이나 비가림설이지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불이 났다. 그러면 거기에다 이제 소리 조사를 해서 보상금을 드릴 텐데, 그때 그러면
그럼 그 쓰레기들은 어떻게 할 거냐? 잔존물들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거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거기다 다시 하우스를 설치할 거잖아요. 이때 이 잔존물 제거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사고 현장에서 잔존물을 이제 뽑아야 되겠죠. 파이프 있는 것들이 있으면 뽑아내야 되겠죠. 해체 비용. 그 다음에 바닥에 청소 비용, 그 다음에 그 잔존물들 차에다가 싣는 비용, 요거 세 가지가 잔존물 제거 비용입니다. 그러면 자, 버릴 때 가서 하차 비용, 그건 잔존물 제거 비용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중요한 말이 사고 현장에서 쓰이는 말, 사고 현장에서. 사고 현장에서 잔존물을 해체하고, 사고 현장에서 잔존물을 청소하고, 사고 현장에서 잔존물을 차에 싣는 비용, 이 세 가지가 잔존물 제거 비용입니다. 다만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 목적의 손해를 입거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그 구제역 같은 거 있잖아요. 소, 뭐 돼지 같은 거 구제역, 또 조류독감 이런 것도 있죠. AI. 이런 것들은 뭐 다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연재해 조세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죽으면 거기에 쓸 비용 들어가도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그 계약자가 스스로 부담을 하든지 이제 보험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매몰 비용 같은 게 있어요. 그것들은 안 줍니다. 손해방지 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인데 원래 사실 앞에 하나 빠졌죠. 물론 보상하는 손해가, 즉 보장하는 재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됐을 때 그때 손해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서, 자, 태풍이 막 불고 있어요. 그래서 막 이제 막 파이프가 뽑히고 지금 막 비닐이 막 찢어지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나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피복제, 즉 피복제 비닐을 막 제거하게 되면 뭐다? 하중이 덜 받기 때문에, 바람의 하중을 덜 받기 때문에 파이프는 안 뽑히겠죠. 그럼 손해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구조. 이게 손해 방지예요. 분명하게 하는 게 뭐냐면 예방 비용이 아니에요. 자,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하고 있을 때, 재해가 발생하고 있을 때 손해가 더 이상 늘어나야 돼. 불이 났을 때. 자, 하우스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옆집에 있는 소화기 갖다 쓸 수 있겠죠. 그게 손해방지비용. 그럼 그 소화기 값 보험회사가 준다는 얘기입니다. 손해방지비용. 근데 이런 경우죠. 자, 기후 걱정 많이 하시는 분 계시죠. 자, 태풍주의보 경보가 다 국민 여러분 내일 모레 큰일 납니다. 이제 난리 났답니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야, 걱정이 잠이 안 와. 바람은 아직 안 불었어. 그러니까는 돈 1,000만 원 들여서 사람 사서 막 하우스를 갖다가 막 칭칭 보면 내신 분 계시죠. 이 비용 1,000만 원 주냐? 안 줍니다. 손해방지라는 것은 그 재해가 발생했을 그때부터 발동되는 거예요. 그 전에 미리 한 것은 예방비용이라고 그래요. 안 주는 거예요. 자, 대위권 보존비용입니다. 자, 대신 보험회사가 계약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섰을 때 계약자가 그 전에 들어간 비용이 있으면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즉,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보험회사가 누구한테, 계약자한테 지급한다.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화재가 발생했어요. 자, 화재가 발생했는데, 자, 우리 집 하우스는 여기 있고 옆집 거예요. 근데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불이 번졌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저도 우리 집도 화재보험에 가입했어요. 보험에 가입했어요. 자, 그랬는데 이 보험 가입한 이 사람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권리가 형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보험에 가입했으니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보험은. 두 번째는 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네 잘못으로 나 손해봐버렸어, 내 거. 보상해도 하는 두 개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개의 권리를 같이 쓸 수 없도록 해놨어요. 왜? 두 개의 권리 쓰면, 자, 얘가 1억 없어지면 보험회사에서 1억 받고 여기에 1억 받으면 2억 먹어버리잖아요. 즉, 손해보험에서는 이득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고요. 만약에 그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너도 나도 건물을 해서 보험도 넣고 서로 불질러주면서 보험금 막 타게 되는 거죠. 난리 나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득 금지 원칙이라는 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줬으면, 자, 이 계약자는 뭐예요? 보험금 주고도 불안하니까 이 3자, 얘에 대한 손해배상을 진짜 받을 수 있는지 법률적 조견을 받고 싶겠죠. 또 증거 자료 같은 걸 채취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 보험 계약자가 이
그 변호사를 찾아가서 자 이만저만 했는데 회장 뭐 쓰겠어요? 상담 비용 같은 거라든가 그러면 변호사가 뭐 자료 준비해 보세요 라고 할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비용들이 뭐다? 대이권 보존 비용입니다. 자 그러면 왜 대이권 보존 비용 용어를 썼냐라고 하면 자 이 사람이 계약자가 여기서 100만 원을 자 드렸어요. 그래서 증거도 수집하고 사진도 찍고 변호사 상담 비용도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받을 수 있어요. 이제 1억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때 보험자가 보험금을 딱 지급을 했잖아요. 지급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둘 다 못 쓰나 있잖아요. 계약자가.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거예요. 3자한테 받으면 보험금 청구 안 되고 보험금 청구했으니까 얘는 안 되겠죠. 계약자가 못 쓰니까 이때 보험금을 다 지급한 보험자는 계약자가 가지고 있는 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험자가 가지고 와서 대신 내가 계약자인 것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자 대신 계약자의 지위에 서서 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발동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 100만 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잖아요. 이 대위권을 보험회사에 주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뭐야? 지금 알아본 비용이 100만 원. 이거 보험자가 계약자한테 지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잔존물 보존 비용입니다. 잔존물 있습니다. 자, 불이 났어요. 불이 났으면 잔존물을 원래 보험회사 거예요. 건물이 있는데, 자, 1000평의 건물이 다 타버렸다. 그럼 거기에는 파이프도 있고, 구리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잔존물, 이걸 보험회사가, 야, 이거 저희들이 팔아야 되겠다. 돈 좀만 나오겠는데 팔겠다. 그러면 잔존물 취득 의사를 밝히면 돼요. 그럼 보험회사가, 자, 이거 놔두세요. 저희들이 갖다가 처리할 거예요. 건들지 마세요. 그러면 뭐다? 알았어요. 하고 계약자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건들면 남의 물건 취득하는 게 돼요. 그래서 건들지 않고 있어야 되는데 이 계약자가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야, 이 잔존물 지금 네 거 아니냐? 나 보험금 줬으니까 네가 취득한다 했으니까 그건 네 거 맞다 보험법에. 근데 왜 네게 내 땅에 있냐?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네 것이 내 땅에 있어? 당장 치워. 택배로 보내버리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시 며칠만 좀 둘게요. 거기다 좀 놔두세요. 저희들이 가져갈 겁니다. 그래? 그럼 하루당 50만 원씩 줘. 뭐 이렇게 하든지 했겠죠. 그래서 잔존물을 그 장소에다가 보존하기 위해서 지출 또는 필요 유익한 비용, 경비를 보험회사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협력비용. 재보험 사업자의 요구에 따르기, 중요한 말이 요구에 따르기 위해서 누가 했다고요? 보험자가, 즉 재보험 사업자가 계약자한테 뭔 요구를 했어. 근데 계약자는 그 요구에 따르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뭐라고 한다? 기타 협력 비용이라고 합니다. 청소 비용 있어요. 사고 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수질 오염, 제거 비용과 차에 싣는 후 폐기물 처리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했으니까요. 보시면 중요한 게 뭐예요? 청소만 하는 것이지. 자, 사고 중에 토양이라든가 토양에 기름 탱크 엎어져가지고 저 하우스 옆에가 기름 있잖아요. 기름통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온 온도를 올려서 그 온도 적정을 유지해야만 겨울에도 딸기 재배할 수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토양이나 대기 및 수질 오염, 이제 그런 기름 탱크들이 넘어지고 불나면서 새가지고 땅 속에 토양 오염이 되거나 또는 수질 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제거 비용은 보험 청소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부담금입니다.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인데 자기부담금은 보통은 이제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로 자기부담금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고추 같은 경우는 잔존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이 자기부담금입니다. 보험금 분담, 보험계약 시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서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비율에서 보험금 분담은 중복보험에 해당됩니다. 얘는 제가 공부하면서 중복보험에 해당되는 게 해가림, 비가림, 농업시설인데 쉽게 말하면 자 해가림 시설을 갖다가 보험회사 농작물 재해보험에다 가입하고 또 행정안전부에서는 풍수해안전보험에다 두 군데 가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목적물을 갖고. 그걸 중복보험이라고 불러요. 네, 중복보험. 그때 보험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거예요. 서로 너희들이 상법보험편에서는 양 보험자가 연대해서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대해서. 대위권. 재보험 사업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법률상의 권리를 대위권이라고 대위권 설명했죠. 자, 보험금을 지급했어요. 그러고 나면 보험 계약자가 제3자한테 가지는 권리를 자동으로 뺏어와 버려요. 뺏어올 때, 막 손 잡아서 막 뺏고 한 게 아니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순간 보험 계약자가 가지고 있는 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없어지면서 보험자한테 자동으로 넘어와 있어요.
그냥 보험자가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서로 뭐 서류 각서 쓰고 뭐 사진 찍고 MOU 맺고 이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동 돼 있어요. 네? 자, 재조달가액. 보험 목적과 통행 동질의 신품을 새로 재조달하는 데 소량의 비용, 즉 새것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때 사고 났을 때, 자, 이거 사고나 불났어. 다 없어졌어. 그럼 다시 이제 이 장소에 똑같은 걸로, 똑같은 구조로, 똑같은 재질로 신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뭐냐? 새것값 재조달 가액이라고 합니다. 자, 주요 회사 피해율이 있는데 그냥 몇 개만 살펴볼게요. 유가 타박률인데, 유가 적과점 종합에서 쓰는데요. 어린 과실이 타박, 오박에 처맞은 비율입니다. 타박. 그래서 표본주의 피해 유가수 합계 나누기 표본주 정상 유가수 합계를 하시면 됩니다. 표본주의 피해. 자, 표본주의 정상 피해 없는 유가수하고 피해 있는 유가수 합계 분의 피해 있는 유가수 하면 몇 프로 어린 과실이 피해 입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낙엽률입니다. 낙엽. 이파리가 떨어진 거죠. 그렇습니까? 얘도 표본조사래요. 그래서 표본주에 달려있는 거 착엽수 플러스 낙엽수 합계를 낙엽수 합계로 다 나누시면 됩니다. 즉, 낙엽수 합계 나누기 착엽수와 낙엽수 합계로 나누시게 되면 낙엽술 나오고요. 낙엽물 나오고요. 낙엽 인정 피해. 아주 중요합니다. 얘는 그냥 뭐 지금부터 암기하셔도 좋습니다. 얘는 그냥 지금 보면서 얘는 암기해야 되겠다라고 해요. 낙엽 인정 피해는 낙엽으로 인해서 보험회사가 그 피해를 인정을 이만큼은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낙엽률만큼 피해 있는 게 아니라 인정한 게 아니라 이만큼. 그래서 단감은 1.0115 곱하기 낙엽률 한 값에서 마이너스 0.0014 곱하기 경과일수록 곱한값을 공제하면 낙엽 인정 비율이 됩니다. 자, 그 말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값에서 사고가 날 때까지는 이파리가 붙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과일수라는 게 뭐냐면 6월 1일부터 사고 발생될 때까지 경과된 일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6월 1일부터 사고 날 때까지 이파리는 붙어 있었고 그 붙어 있는 이파리가 열심히 감을 키워주는 양분 공급을 했기 때문에 달려있는 감은 그만큼 피해는 없었죠. 그래서 여기서 총 피해 입은 것 중에서 그만큼 피해를 뺀 나머지만 피해로 인정하겠다라는 구조고요. 낙엽 인정비율 떫은 감은요, 그냥 0.9662 곱하기 낙엽률에서 고정수치 7.03%입니다. 0.0703 빼시면 됩니다. 얘는 젓가락으로 몇 번씩 두드리면서 연습하시면 돼요. 네. 자, 착과 또는 낙과 피해, 착과 피해 구성률, 낙과 피해 구성률입니다. 자, 착과나 낙과나 다음 과일은 50% 피해, 80% 피해, 100% 피해 세 가지로 구분해요. 과일 총 과일은 정상 50, 80, 100%입니다. 그래서 전체 총 과실수, 정상 과실수 플러스 50% 피해 과실수, 80, 100% 피해서 합계 분의 50% 피해 과실수는 50%니까 그 피해 과실수의 곱하기 0.5로 80% 피해 과실수에다가 그 피해 과실수 곱하기 0.8로 100% 피해 과실수는 100% 그대로 인정한 값이 뭐다? 착과 피해 구성률, 낙과 피해 구성률이라고 합니다. 자, 사고당의 착과수. 자,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조사하러 가잖아요. 그때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가 착과죠. 마음에 달려가면 언제 달려있었냐? 너 사고 났을 때, 너 조사로 갔을 때 몇 개나 달려있디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계산식으로 하게 되면 적과 후 착과수가 가장 먼저 그 과손의 착과수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적과 후 착과수에서 적과 후에 총 낙과수죠. 적과 후 착과수가 10,000개를 했대요. 10,000개라고 했는데 적과 후에 10,000개 했는데 적과 후에 1,000개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몇 개 달렸다는 거죠? 9,000개 달렸다는 거죠. 거기다가 적과 후 총 나무 피해가 있어요. 나무가 적과 후에 10주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주당 100개씩 달렸다는 거예요. 그렇으니까 10주 곱하기 한 주당 100개씩 달린 나무가 죽어 없어졌으니까 총 몇 개? 1,000개가 없었고요. 기수학이 2,000개를 수확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집에 내가 사고 당시에 조사로 갔을 당시 달리는 것이 몇 개냐라는 거죠. 그러면 적과 후 착과수에서 총 낙과수, 총 나무피해가일수, 기수학가일수 총 빼니까 몇 개? 6,000개가 사고 당시 착과수가 되더라라는 구조입니다. 자, 적과 후 착과수입니다. 자, 추당 착과수예요. 추당 착과수는 표본주수 분의 표본주수의 착과수 합계 하시면 주당 착과수 나오죠. 거기다가 과일이 달려있는 나무를 뭐라 한다? 조사 대상주수라고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엽살감소 보장, 포도, 복숭아 자도 있는 거. 간단한 용어입니다. 자, 포도, 착과량이었으니까,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에다가 무게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주당 착과수 곱하기 조사 대상 주수 하게 되면 과수원 전체에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 거기다가 무게 품종별 한 개당 무게 하니까 착과량 됩니다. 자, 생산비 보장입니다. 생산비 보장도 손해 정도비라 해서 평균 손해 정도비율 해가지고 고추가 있으면요. 고추를 이제 너는 손해가 20% 났어, 10% 쭉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걸 평균 손해 정도비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전체 총 개수, 정상 고추수 플러스 20% 손해 정도 나는 개수, 40% 개수, 60%, 80%, 100% 개수, 총 개수. 자, 예를 들어서 이 집이 자, 손해 정도가 20%인 개수가 뭐 10개, 얘는 40%는 20개, 얘는 30개, 얘는 뭐 없다고 그래요. 얘는 20개, 그 다음에 얘는 30개. 얘도 30개, 얘는 40개 할게요. 40개. 그 다음에 정상이 100개. 이때 이 집의 평균 손해 정도 비율입니다. 고추 한 주당 평균 몇 프로나 손해 입었냐? 라는 거, 평균 손해 정도 비율. 할 때는 된다. 전체 개수죠. 그랬으니까 10개, 20개, 그 다음에 40개, 30개, 플러스 총 100개 중에서 몇 개나 손해 입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10개인데 몇 프로 손해 입었어요? 0.2 입었다는 거잖아요. 자, 40개인데, 자, 20개인데 0.4. 40개는 곱하기 0.6. 그 다음에 30개는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평균 손해 정도비율이 계산됩니다. 이거 연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작물입니다. 근데 브로콜리만 작물의 피해를 써요. 그래서 유일하게 생산비 보장에서 작물 피해율로 50%, 80, 100%로 구분하는 건 브로콜리밖에 없습니다. 조사 방법은 동일합니다. 정상 브로콜리 수, 그 다음에 얘는 50% 피해 브로콜리 수, 80, 100% 수. 자, 50% 피해 브로콜리 수에다가 0.5, 80% 브로콜리 수에다가 0.8, 100% 브로콜리 수에다가 1 곱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는 방식입니다.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익숙하는데, 이거 뭐 그냥 용어만 평균 손해 정도비율이 있네? 작물 피해라는 게 58, 80, 100으로 이렇게 구분한가 보네? 뭐 이렇게 돼. 지금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준함수율입니다. 주로 저장성 있는 품목에다 하는 건데요. 자, 기준함수율 매분찰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매분찰. 얘는 그냥 암기입니다. 자, 분찰입니다. 자, 매벼예요. 아침 식사할 때 밥에 먹는 매벼. 매벼는 뭐냐면 기준함수율이 15%예요. 15%. 분질미입니다. 가루쌀이라고 하고요. 정책적으로 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루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분질미는 14%입니다. 네, 14%. 그다음에 찰벼는 찹쌀. 찰떡에 드실 때 찹쌀. 얘는 13%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만약 시험에서 매벼다 그러면 기준함수는 15%딱 나와야 돼요. 분질미다 14%딱 나와야 돼요. 찰벼다 13%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콩팥, 즉 기준함수를 가지고 있는 품목이 매벼, 분질미, 찰벼, 그 다음에 콩팥, 밀, 보리, 귀리 이렇게만 있어요. 그러면 콩팥은 어디에 들어가냐? 분질미에 들어가요. 밥에 먹으면 딱 중간에 넣는다고 해서 콩이나 팥도 14%예요. 그 다음에 밀, 보리, 귀리는 찰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밀, 보리, 귀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꼭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 정도 수분 이하로 떨어뜨려야 창고에 저장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창고에 저장하면 안에 있는 게 다 썩어버려요. 다 썩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하고 같이 이제 간단하게 기초용어 정의는 입문과정이니까 편하게 그냥 보시고요. 저하고 이제 본 강의를 하면서 저하고 같이 학습하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12회 손해평가사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공부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그림, 또 원하는 결과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출발이 중요합니다. 자, 마음가짐하시면서 이해한다 마음으로 공부 천천히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 화장실가 어딨나가. 아,